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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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예.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그러시네요. 이게 좀 처음 뵙고 실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린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약간 개구쟁이 선생님 같아요.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유쾌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개구장이 선생님. 예,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 개구쟁이.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스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예민한 곳 아닙니까, 우리는?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네,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뭐야?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그래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5배 이상,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4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네.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대동맥 수술은 대표적인 3D 분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흉부외과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데 네. 대동맥 수술 팀은 네.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힘들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 너무 많고요. 아.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요.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스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뿐이라고. 신촌, 강남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내과 전문의는 1년에 몇 명쯤? 내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분? 아, 차이가 엄청나구나. 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학년에 네.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15등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흉부외과를 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왜 송성원 선생이 흉부외과를 하지? 내과 하면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의과대학 가서 다시 인턴하고 네. 전공의를 택하라고 해도 흉부외과일 거거든요. 거의 뭐 흉부를 위해서 태어난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너무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흉부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요. 내 손 안에서 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내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계속 있어야 돼. 평생 아마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밤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끝나고 네. 집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아, 바로 여기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도곡 네. 요거요? 네네. 아파트 좋아 보이네요. 네, 걸어가면 되는데요. 그 선생님 집이 저통말도 아니. 새벽에 3시에 끝나면 아우.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예? 아침 6시요? 네. 그리고 7시 반부터 이제 회진을 돌고 그다음에 8시 반부터 이제 일과에 계획된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기 듣다 보니까 흉부외과를 지원을 안 하시니. 보충할 수 주말에도요? 있으니까. 주말에도요. 어우, 주말에 온콜입니다. 계속. 아니. 전화기를 2개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응급실. 이게 응급콜. 응급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폰인데 이 콜을 어디든지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아, 이거는요. 김치 좀 넣어주세요. 교수님, 그 세레벨럼 ICH 환자인데 그 멘탈은 세미코마이고 앞이야. 바로 갈게. 가자. 안에 한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전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 환자가 언제 다른 병원에서 아. 언제 도착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우리의 플랜을 뭐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은 언제라도 울릴 수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분신처럼 갖고 다닙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 환자를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뭐 옆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의식을 깨지 않고 한 이틀 정도가 갔다. 그러면은 제 상태는 어떠냐면 이틀 동안 저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쪽잠을 자게 되는데 그러면은 꿈에서 막 그 사람이 의식이 깨요. 의식이 깨. 그러면 의식이 깼나? 이러고 깨어나 보면 현실이에요.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런 게 그거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좀 참 재밌네요. 흉부외과 레지던트 시절 같은 과 간호사였던 아내분과 지금의 아내분과 6개월 연애 후 결혼하셨는데 아, 같이 근무하셨던 60여 명의 간호사 중 본인과 유일하게 싸우지 않은 간호사라 마음이 너무 움직이셨고 당시 이상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해 주변에 계신 다른 간호사분들이 결혼을 말렸대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보다 보면은 어려운 환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을 좋게 만들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간호사들이랑 막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60명의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한 번도 안 싸운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 조금씩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좀 감정이 조금 상한 친구들 사람들. 남은 59명은 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예. 제가 먼저 이제 간 거죠. 예. 그래서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근데 6개월 만에. 하여튼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역시 그 좀 유일하게 트러블이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잘 맞았나 보다. 아니 그 결혼했을 때 나머지 59분의 간호사님은 어떤 엄청 말렸죠. 다 뜯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지금. 요새 제정신이냐? 지금은 제 와이프가 저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하고 저의 모든 생활을 100% 파악하고 있는 동료이죠. 그러네요.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참. 뭐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유, 참 뭐 또. 예.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은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크럽이라고 그래서 손을 닦거든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손톱부터 다. 외과 의사가 손을 닦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닦으면서 그럼 5분 동안 뭘 하냐 많은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심장, 모든 혈관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손길 하나에 이 진짜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오늘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말이죠. 1년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 네, 그대로 얼마나 나와. 그대로 나와. 그럴 리가 이 있나? 얘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오늘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스타트입니다. 예, 스타트. 전 세계 여행 갈 것 같아요. 전 세계 여행. 네. 제가 가본 나라는 다 우리 무슨 학회, 흉배과 관련 학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간 거지. 네, 신혼여행도 제주도 갔거든요. 그래서 여행으로 정말 여행으로 한번 콜 없는 세상에서 콜 없는 세상에서. 네. 아. 콜 없는 세상 정말 그립죠. 혹시 선생님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네. 오랜만에 보시나요? 삐삐 아니에요 삐삐? 삐삐. 와. 만약에 어떤 콜이 온다면 응급 콜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메시지가 이곳에 왔어요. 메시지가. 받고 싶은 연락. 네. 이제 응급 콜은 이제 네. 힘드시니까. 저는 여기 메시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흉배과 이번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여기에 무덤 갈 때까지 여기에서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친구의 콜? 그런 메시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진짜 오죽하면은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죠. 어떻게? 다 챙겨주죠. 아, 진짜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말. 현실로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순간 저쪽에서는 막 네. 상상의 나를 펼치다가 형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만큼. 갑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럼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 홍보 영상을 맞아야죠. 한번. 네. 그 전국의 인턴 선생님들 흉배과를 지원하게 되면 받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베네핏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우리 팀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큰 베네핏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젊었을 때 사는 것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흉배과 많이 지원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발 좀 그 또 혹시 인턴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분들 중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 흉부외과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흉부외과도 한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키우려면은 장난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부지런한 정.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영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힘드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을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도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밖에 안 나가게 되면은 운동량도 떨어지고 밖에 안 나가니까 햇볕도 안 쬐고 그렇죠. 보통 밖에 안 나가면 식사도 보통 더 대충 하게 되세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사람의 뇌는 약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과연 끝날 수는 뭐 있을까? 네. 정신과신데 오죽 답답하면. 구명조치본부는 아니지만. 제일 힘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의 회사가 혹은 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심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날씨에 비유를 하곤 해요. 기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울감을요. 우울감을.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되게 흔하죠. 누구나 우울감을 겪을 수는 있고요. 약간 좀 센치해지는 건 있죠. 근데 우울증은 그 깊이와 길이 모두 다 달라요. 비가 정말 많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2주 연속으로 거의 매일 지속되는 거를 경험하시면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땐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은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내일은 꼭 약을 챙겨 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약간 좀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신데 어떤 게 가장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비현실감이란 얘기를 정신과 용어로만 쓰지 제가 겪어보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인지 약간 좀 헷갈리네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감. 현실감.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분 초짜인데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네,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어우, 진짜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 검사나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이거 좀 진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우리도 실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있는 게 뭐 어쩌다 보니 그러죠. 무슨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 나가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걸어요? 솔직하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퀴즈? 예스. 예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인부 약 2만 명, 코끼리 천여 마리가 투입된 대공사로 무려 22년에 걸쳐 완공됐는데요. 샤자한은 훗날 이것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작품이 탄생할 것을 우려해 공사에 투입된 모든 인부의 손목을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도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로 아내의 이름을 딴 이것은 무엇일까요? 타지말. 타지말. 예, 맞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타지말 정답입니다. 예. 야, 근데 얘 무섭네요, 이게. 이게 오우, 야.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갖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기 암 환자분들께 시간을 선물하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오포트라고 혈관에 잘 늘러붙는 세균이에요. 항암약은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종양내과가 네. 어떤 과인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신다면. 암에 대한 치료가 네.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아.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암 주사 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 수치는 이제 수액 주사 맞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사기암 환자분들이신데 안타깝게도 암이 좀 다른 데에 좀 번져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뿌리 뽑고 완치하고 이제 이런 목적의 치료는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하면서 암을 가진 채로 이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종양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에서도 네. 그렇고 의사분들께서 좀 기피하는 쪽이 네. 이게 이제 그 흉부외과가 좀 하나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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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1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양내과는 좀 의사분들께 좀 아유, 저희도 이 종양내과가 네. 좀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환자분들도 중환이 많고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도 예. 많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결국에는 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희 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과 속의 흉부외과라고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의. 여기는 또 네. 종양내과는 내과 쪽의 흉부외과입니다. 네.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과도 아니니까 뭐 아주 크게 뭐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는 과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없는 항암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종양내과를 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담배를 좀 많이 태시기는 하셨는데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폐암을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뭐 암에 대한 치료법이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술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지고 뭐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발되고 나서 그러고서는 별다른 치료도 못 받아보시고 그냥 돌아가셨었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거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이셨는데 그때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폐암이 이제 뼈로 전이되고 뭐 이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통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통증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셔가지고 어느 날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제 손을 잡고서는 너무 아파서 절절 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보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그냥 악 물고 하는데 입 안에서 그 빠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 통증을 꼭 참으시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통제를 조금 충분히 썼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진통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그거 뭐 당연히 아프지 그 정도도 안 아프려고 약간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게 참 아직도 마음속에 한으로 많이 남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안 좋으신데 오늘 병문안이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침대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침대에 이름이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옆에 환자분한테
저희 아버지 찾아왔는데 자리가 바뀌었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오전 돌아가셔가지고 영안실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죽음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좀 약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안 좋았었다는 거를 제가 알았었더라면 공부를 하는 대신에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 같고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랑 추억을 많이 못 만든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혹시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는 이 암이 나빠지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통제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얼마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더라. 진통제 많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도 그걸 그냥 꼭 참는 분들이 계세요. 진통제 먹으면 나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진통 아프면은 진통제를 좀 드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암은 언제쯤 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암은요 정복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말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안 됩니까? 네. 이게 암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되는 병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이 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하필이면은 이제 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하니.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운나 하시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마음이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은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